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평일 오후 2시 여러분을 찾아뵙는 장예찬의 정치펀치입니다. 오늘도 50만을 넘긴 아시아투데이 TV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고 반기는, 그리고 요즘 방송이 많이 늘어나서 점점 더 이 방송계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는 똑손이죠. 백지원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님 구속 취소와 석방이라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소회나 감정은 제가 어제 막 좀 이야기하고 그 영상 보니까 또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백지원 부대변인님은 본 주제 들어가기 앞서서 대통령 구속 취소되는 그 현장 지켜보셨을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좀 어떤 기분이셨는지 시청자분들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인수위 때부터 대통령의 이 정부 슬로건이 다시 대한민국, 네. 새로운 국민의 나라였는데 그 슬로건이 저는 바로 떠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걸어서, 당당하게 걸어서 나오시고, 그리고 국민들과 그 과정에서 소통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인사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치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저런 모습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지지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 장점이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구속 취소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너무 늦어졌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네. 이제 구속 취소 판단 사유에도 적혀 있었듯이 공수처는 애초에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도 기소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장도 그런 식으로 날조를 해서 현직 대통령을 지금까지 불법 구금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수처 오동 공수처장과 그 휘하의 인원들에 대해서도 처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속 취소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나경원 의원도 최근에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불법 구속을 자행한 주체인 공수처 등에 대해서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박세현 특수본부장 등에 대해서는 네. 명확한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해야만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참에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도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네. 김문수 장관도 공수처 없어져야 된다, 그리고 헌재도 문제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네. 많은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공수처 우리는 아예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사실 대통령 구속 취소에 제일 길길이 날뛰는 건 이재명과 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한테는 입도 뻥끗 못하고, 또 공수처 탓도 별로 안 해요. 네. 그냥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만 또 탄핵을 한다 만다 하고 있는데, 네. 이 공수처 폐지를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와, 네. 또 민주당이 왜 공수처와 법원은 냅두고 검찰한테만 이러는지, 백지원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좀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 공수처 자체가 문재인과 좌익기득권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보복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사실 공수처와 유사한 기구가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국가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인민재판을 위해서 마련된 공수처가 사실상 저는 하수인 역할 같은 것들을 하는 거죠. 좌익기득권이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흥신소처럼 받아서 이제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 보복을 가하는 그런 기구라 생각이 들고, 실제로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1년 동안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보면 4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겨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공수처가 그럼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도 지금 12월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자료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예산 먹는 하마였는데 네. 실적이 없어요. 변변한 실적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유능한 검찰 인원들은 공수처에 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가는 순간 자기 커리어가 그야말로 쫑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유능한 사람들. 네, 애초에 이 조직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이런 조직은 저는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사정기관에 대해서 역할을 굉장히 훼손시키고 질서를 흐트려 놓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억지로 강행했던 것이 공수처였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문재인 때부터 지금까지 좌파들이 하고 있는 것이 검찰에 대한 악마화입니다. 저는 검찰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이유는 이들이 범죄자 출신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장 이재명만 해도 그렇고, 그만큼 검찰에 기소되고 조사받아야 될 것들이 많은 전과자나 범죄자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을 계속 악마화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한국당 때부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왜 삭발을 했느냐, 삭발한 이미지만 기억을 하잖아요. 그때
그때부터 공수처는 설치돼선 안 된다고 투쟁을 사실 우파들이 해왔었습니다. 맞아요. 패스트트랙을 네. 반대한 것도 그 네. 때문이었죠. 네.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더니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 본인들의 정치 보복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최후 변론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개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런 사정 질서도 다시 바로잡아야 되고 그 과정에 있어서 공수처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수처뿐만 아니라 선관위나 헌법재판소 같은 사실 굉장히 무용한 이런 기구들 기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세금 먹는 하마들인 거죠. 그냥 본인들의 이권 카르텔인 거고. 그래서 이런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도 폐지를 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공수처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이 법안 자체는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폐지가 어렵겠지만 네.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국회 해산하고 다시 투표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더라고요. 네. 다음번 총선 때 공수처를 폐지하느냐 마느냐가 저는 여야 간에 보수와 진보 간에 격렬하게 붙는 쟁점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공수처의 무능과 대통령을 체포하는데 경찰관 뭐 3,000명, 5,000명 이렇게 투입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공수처를 없애겠다는 쪽에 다음번에는 힘을 좀 몰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확실히 이재명 같은 경우 민주당이요. 그동안에는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오면 얘네가 원래 판사 신상 털기 원조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열정적인 시청자분들이 여기저기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당원 게시판에 글도 남기고 하지만 소위 온라인에서 화력 지원하고 기사 링크 공유하면서 좌표 찍기하고 악플 테러하는 건 원래 대깨문, 개딸, 그 이전에 이재명의 손가락 혁명군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원래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는 판사들 신상 다 따서 좌표 찍고 괴롭히던 인간들이었는데 지금 유독 법원에 대해서는 잠잠한 것. 그러니까 구속 취소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해준 게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검찰이 해준 게 아닙니다. 네. 법원이 해줬고 검찰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네. 이의 제기해봤자 어차피 위헌 확률이 100%니까. 네. 2012년에 이미 위헌 판결이 하나 나왔고요. 구속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네. 그런데 왜 이들이 법원의 좌표를 찍지 않을까? 결국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심과 각종 재판 등을 생각해서 사법부, 그러니까 판사들의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문재인이 공수처를 만든 목적도 그 다음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가 보수 쪽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본인의 그런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공수처를 미리 만들어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신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종의 보험 같은 기구를 만들어놨다는 생각이 들고 공수처라는 이름에 맞는 어떠한 실적을 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이 왜 필요한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이미 검찰이 있는데 굳이 저런 사정기관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좌파들이 검수완박 선동을 해버려가지고 지금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수사권이라든지 검찰이 가지고 있던 다른 기소권이나 수사권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다 지금 온통 엉켜버렸잖아요. 경찰에게 과도한 권한을 준 것이 과연 지금 사정질서를 위해서 뭐가 좋은 것인지. 그러면 경찰은 본의의 업무인 치안 관리에 대해서 또 집중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과 그를 추종했던 좌파 기득권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문란하게 만들었다.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장본인들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리 백지영 부대변인과 함께 공수처 이야기 쭉 하고 있는데요. 실시간 보시는 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오늘 전해졌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오늘 13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추가 검사 총 3명, 그러니까 4사람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겠다라고 선고 기일을 먼저 지정하고 확정해서 발표한 건데요. 네. 일단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탄핵 선고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결과와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얼마나 탄핵을 많이 했으면 한 번에 다 쏟아내야 될 정도로 지금 밀려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결과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4가 나온 게. 네네. 네. 성립 불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인용이라는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저는 비양심적인 재판관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최악의 경우에도 저는 그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몇 대 몇이 나올까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아무리 좌파 판사들이 정신이 나갔어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한테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물론 말이 안 되지만 네. 진짜 말이 안 되지만 이미 방통위 의결한 게 뭐 부적법하다라는 일종의 우리 입장에선 말도 안 되지만 좌파들만의 명분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최재해 감사원장이랑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도대체 어떤 명분이 있을까? 일단 감사원장 탄핵된 주요 사유는 감사원이 대통령 업무를 보조해야 된다라는 발언 하나 꼬투리 삼아서 네. 문제를 삼은 건데 네. 이게 어떤 업무적인 어떤 문제나 절차적 하자가 드러난 게 전혀 없잖아요.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나머지 검사 총 3위는 김건희 여사 기소 안 했다고 직무유기로 탄핵당한 건데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말거나 결정하는 게 어쨌든 미우나 고우나 지금은 검찰의 고유 권한인데 네. 그걸 핑계로 탄핵되는 것도 역사상 최초거든요. 네. 진짜 4대4가 나올까요?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 탄핵 기각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요일에 탄핵이 기각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설명하겠지만, 이번에도 설마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한테까지 탄핵 인용표를 낼 수 있을까? 이거 진짜 그렇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제 본인들의 이념적인 편향성을 대놓고 드러낸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신뢰도도 스스로 깎아먹게 되는 거기 때문에 원칙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요. 그분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고집을 부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우려가 되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이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를 하고 싶고요. 특히 감사원장의 탄핵에 대해서는 전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저 민주당과 좌파들이 감사원장을 탄핵한 목적이 전 다른 곳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선관위 관련 비리들을 밝혀냈었고 우리 대선 때 사전선거, 코로나 사전선거 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선거 부정 관련된 것들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고위 인사가 중국 측에 사드 안보 기밀을 유출한 사실을 또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정치 보복의 의도로 저는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 탄핵도 뭐 쳐다봤다, 노려봤다라고 해서 지금 탄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본인이 최소한의 아무리 이념이 좌익 이념에 경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있는 판사라면 이것은 저는 전원일치로 당연히 기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야, 이거는 설마 8대0 나오겠지. 왜냐하면 과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때 그때 8대0이니까 9대0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물론 현재 구성은 좀 바뀌었지만요. 근데 그게 4대4가 나온 걸 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지만 문영배 이미선이라면 이번에도 4대4 나올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이진숙 위원장 4대4 나왔을 때 아마 많은 방송과 유튜브 중에선 최초로 4대4가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낫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재판관들이 문영배, 이미선과 그 4명을 보고 야 저것들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완전히 그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는 게 오히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도움이 된다라고 분석했던 바가 있는데 네. 이번에도 만에 하나 4대4가 나온다면 네. 나머지 4명의 재판관들이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를 이제 진짜 사람 취급 안 해줄 것 같아요. 네. 야 이것도 탄핵이야? 너네 진짜 우리랑 같은 헌재 재판관 맞아? 그럴 자격이 있어? 이런 반감이 더 커지면 네. 오히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이 4명이 계속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심적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저는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특히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런 정치적 의도도 좀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정계선 재판관이 임명되는 과정에서 지금 탄핵안이 발의되고 이렇게 정신없는 혼란한 와중에 또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런 과정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런 좌파 정치 기득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 각하되는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탄핵안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데 본인들이 재표결을 했을 경우에 이게 통과될 리가 없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억지로 지금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정하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만은 동조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라떼 소울스님, 라떼는 마리아인 것 같은데요. 슈퍼챗으로 카이스트에서 오늘 오후 4시에 시국 선언을 합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네. 전국 각지의 유수의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탄핵 반대와 선거 과정의 진실을 밝히라는 시국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거, 저희 아시아 투데이도 가능한 많은 곳 찾아가서 생중계하면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4대 4인지 8대 0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 YTN 등 하고 왔는데 그런 데서 만나는 기자들이나 민주당 패널들마저도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면 목요일에 탄핵 기각 소식이 알려지면 여론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건 그냥 당연한 결과라고 국민들께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이 취소가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사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장면들이 잡혔는데 정말 창백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저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봐왔지만 감정을 못 숨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들께서 지금 상황에서 누가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누가 지금 제대로 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분별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탄핵 기각 결정이 목요일 오전 10시에 발표가 되면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 중독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가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공인되는 거잖아요. 네. 헌재에 의해서. 그럼 결국 이런 29번에 달하는, 지금 벌써 30번째로 검찰총장 탄핵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됐다. 네. 그래서 비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통령 측 주장에 공식적으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하나의 전초현상이 된다고 봐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시작으로 탄핵 기각 릴레이가 이제 쏟아지게 되는 거죠. 네. 많은 법조계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 이후에 다음 주 초중반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순서가 윤석열 대통령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에 더해서 한덕수 총리마저 당연히 탄핵 기각으로 돌아온다면 그야말로 헌재발 분위기, 바람이라는 게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구속 취소도 그런 영향을 끼쳤고, 이제 국민 여론이 완전히 민주당의 릴레이 탄핵을 심판하자, 민주당 이러고도 반성 안 하고 너네가 무슨 낯으로 장애 집회하느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대단히 커지겠죠, 대변인님? 네, 그리고 지금 저는 당연히 기각이 되어야 되고,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 도대체 왜 탄핵을 시킨 것인지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리고 찍혔던 사진들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실 텐데, 국회를 등지고 웃으면서 나가던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습들. 아주 활짝 웃었죠. 네, 그게, 그리고 특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를 하셨던 분이잖아요. 이게 정파적인 것에 관계없이 지금 국정 운영을 위해서 아주 오랫동안 기여해 왔던 분인데, 그런 식으로 했던 것도 저는 모욕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있어서 좌파들 그리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거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있다면 그들이 저는 진작 탄핵되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국무총리께서라도 먼저 돌아오셔서 지금 여러 상황들에 대한 안정을 좀 우리가 안정적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것 또한 너무 많이 지연됐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질서를 다시 바로잡는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대로 선입선출이라고 하죠. 먼저 탄핵당하고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람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부터 하는 게 당연한 순서이고 도리이고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을까, 이렇게 국무위원과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탄핵당하는 게 얼마나 부당했을까라는 게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환기되고 확인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13일 오전 10시에 헌재 선고가 있으니까요. 네. 그날 목요일 오후 2시에도 장해찬 정치펀치 하는데 아마 모처럼 우리끼리 기분 좋은 소식을 나누는, 또 대통령이 구속 취소 이후에 연달아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편으로는 이런 릴레이 탄핵 기각의 어떤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네. 변론 재개 요청은 하지 않는다. 지금 국면에서 탄핵 심판의 새로운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 대신 여러 가지 자료들, 그러니까 구속 취소가 된 판결문이나 경희대 허영 교수님 같은 유명 헌법학자들의 탄핵 각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의견서들, 네. 이런 것들을 헌재에 추가 제출하고 있어요. 네. 그치만 재판을 다시 열러달라는 요청은 안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국민의힘 일부에서도 뭐 변론 재개하자는 말이 있다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변론 재개 요청은 아니다, 이게 잘못하면 마은혁이 그 사이에 뭐 임명되느냐 마느냐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좀 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변론 재개 요청을 접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전략적 판단은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이 또한 언제나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해왔던 방향성이 원칙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또한 원칙에 대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에서도 과도하게 뭐 변론 재개를 해야 하니 많이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대통령 변호인단과 엇나가는 주장을 내부의 기회주의자들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직접적인 시일을 연장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역 재판관의 임명이 강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만역 재판관의 임명이 지금 될 수가 없는 이유는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그 변론 과정에 참여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판결표만 붙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여러 가지 논리적 구조가 있는데, 만약에 변론 재개를 억지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연장을 시켜야 된다라고 압박을 가하게 되고 대통령이 그렇게 임하게 된 경우에 갑자기 또 만역 재판관이 강제로 임명이 돼서 들어와서 그럼 또 구인 체제를 만들어서 본인들 마음대로 또 판결을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계산에 이용당하거나 혼란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는, 이용당하지 않고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의 입장 그대로 여당에서 존중하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조기 대선 이야기했던 오세훈 시장이나 이런 분들 제 생각엔 충분한 숙고 없이 그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오히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 있어서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은 좀 자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공정하다면 변론을 재개해서 이런 절차적 부당함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의미가 있겠지만 실리적으로 봤을 때 문영배와 이미선은 그냥 나무 짝대기만 꼽아놔도 민주당이 탄핵시키라고 하면 탄핵 인용시키는 사람들인 게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시 판을 벌리는 게 실리적 의미가 없다. 네.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도 아마 문영배, 이미선 등의 좌파 판사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4명의 판사들,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형두, 이 4명의 판사만 굳건하게 헌법적 판단을 제대로 하면 탄핵이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되는 것인데 네. 그들을 설득하기에는 지금 구속 취소 판결문이나 원로 헌법학자들의 의견서 등을 추가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그렇게 의견 개진이 충분히 될 것이다. 그리고 헌재의 어떤 권위라던가 그 헌법재판관들, 제가 말하는 건 4명의 정신 제대로 박힌 재판관들 말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조금 지켜주는 게 전략상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인 것 같아요. 이미 곽종군이 회유받은 거 본인 목소리 녹취록으로 다 드러났고 네. 홍장원의 그 휘갈겨 쓴 메모지, 네. 무슨 외계어인지 아닌데 도저히 읽을 수 없는 그런 메모들 부정확하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다시 변론을 제기해서 걔네가 믿거나 말거나지만 또 마구잡이로 거짓말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서 얻을 게 뭐냐라는 굉장히 냉정하고 정무적인 네.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이 그런 입장을 유지했다면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주장해야 될 것은 한덕수 총리 탄핵 선고 빨리 해라. 먼저 해라. 네. 그리고 나서 대통령 탄핵은
기각하카하라 라는 의견에 힘을 모으고 집중하는 게 이제 순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판단 과정에 있어서 유의미한 법리적 근거 같은 경우에 변호인단이 지금 충분히 제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제 과도하게 엇나가는 주장들은 어떻게 보면 또다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당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네. 사실 어제 네. 박대출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네. 국민의힘 의원 대화방에서 우리도 장애 집회하자. 한 번 정도는 탄핵 선고 이전에 전 당원들을 한번 전국에서 다 모아보자. 네. 그리고 국회 앞에서 천막 치고 농성도 좀 해보자. 네. 라고 의견을 막 밝혔어요. 근데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의견이 달랐던 것 같아요. 민주당과 다르게 장애투쟁이나 단식투쟁 등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 네. 이게 뭔가 중도층에게 어필하기 위한 노력인지는 몰라도 이런 결론으로 의원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이 같은 모습 과연 이게 도움이 될지, 저는 또 웰빙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대변인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네, 웰빙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장외 집회 당에서 주최하는 그런 집회 12월부터 했어야 됩니다. 12월 한남동부터 했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아한 모습을 상상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봤을 때 지금 여론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맞서서 싸우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방기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그냥 권위를 누리는 것? 저는 굉장히 이상한 모습들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 또 무슨 지금 반값 등록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보도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조기 대선 공약의 일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당에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따라할 게 없어서 박원순을 따라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지금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상황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 여론의 지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로 국민의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만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 12월에 얼마나 본인들 사리사욕에 따라서 말들이 왔다 갔다 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네. 국민 여론의 과반 이상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황이 되니까 또다시 말을 바꿨던 것인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있어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앞으로 국민들이 이제 이 당에 거는 기대감을 그냥 남아있는 일말의 기대감마저 저는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 국민들, 저도 이제 여러 차례 가보기는 했었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본인들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의도에서 그냥 직원들이랑 방에만 있는다고 해서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이번에 여러 가지 집회 과정에서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김민전 의원 이런 분들은 나와서 메시지도 진작부터 내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이 떴죠. 네, 그런 모습들이 국민은 나와 함께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중도층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도니 청년이니 뭐 수도권이니 맨날 당에서 그런 이야기로 좌클릭을 유도해 왔지만 정작 그들이 말하는 중수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2030 지지율이 제일 높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조기 대선을 아직도 꿈꾸고 있는 여의도의 기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그렇게 상상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붙었을 때 이기는 후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겼습니다. 선관위가 그렇게 부패해 있는 상황에 치러진 선거인데도 이겼습니다. 그러면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여의도 아웃사이더 취급을 한다거나 다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상황 파악이 잘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하기 위해서 단식 농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주목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줬을 때 국민들이 그럼 마은혁이 뭔데 저렇게 단식을 하는 거지 하고 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국민들의 민심을 담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고작 그 집회하자는 것 하나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기대를 걸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장애 집회가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3.1절에 여의도 집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30명 넘게 참석하긴 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이 주최하고 주도하는 집회가 열리지 않고 있고 네. 그렇다 보니 각 지역의 당협에서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원들 이번 주말에 여의도 갑시다, 강화문 갑시다 해서 막 버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발적으로 335 올라오는 정도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추산으로 따지면 민주당과 좌파들의 탄핵 찬성 집회보다 3일째 기준으로 10배, 20배 더 많은 사람이 여의도와 강화문에 모였죠. 네. 근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적어도 한 번이라도 탄핵 선고 이전에 정말 빅데이를 만들어서 국민의힘의 전 당원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그러라고 또 당원들이 당원 가입하고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안 하는 게 장애 집회 안 하는 게 중도층 입맛에 맞는 건지 민주당은 지금 단식 농성이다 뭐다 다 하는데 국회 앞에 흔한 천막 농성 안 하는 게 그거 안 하면 그러면 중도층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이야기하면 야 장해찬 저것도 윤석열 대통령 편드내라고 할 테니까 이 백지원 부대변인 오셨을 때 제가 많이 물어보는 건데 네. 장애 집회 천막 농성 안 하고 뜬금없이 대학원생의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준다. 대학원을 간다는 건 그 자체로 공부의 뜻이 더 있거나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대학원 학비를 반 깎아주는 게 중도층과 청년층 민심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제가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서 네. 저보다 더 젊고 이 여론에 민감한 백지원 부대변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게 반값 등록금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저는 한동훈의 색채가 묻어난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그 아이템 자체가 박원순의 어젠다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민주당도 아니고 우리 당에서 그렇게 정말 불명예스러운 짓을 저지르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정치적으로 끝을 낸 사람의 어젠다를 보수 정당에서 지금 그것도 대통령의 탄핵 시국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반값 등록금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학생의 삶의 질을 나아지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있거든요. 박원순 때 그런 식으로 만들었던 학교가 서울시립대인데요. 그때 당시 서울시립대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교육의 질들이 굉장히 떨어졌다라고 체감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수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제가 동년배였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도 교육부에서 이제 정책 업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제안을 하고 청년들이 제안했던 것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 원래 있었는데 문재인 때 없어졌거든요. 성적우수 장학금을 이제 부활시키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정 환경이 조금 어렵지만 학업에 뜻이 있거나 우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는 그런 성적우수 장학금 제도들을 차라리 활성화시켜야지 무조건 또 반값 등록금 하겠다는 것은 그냥 그것도 보편복지잖아요. 좌파들의 어젠다고 좌파들의 영역에서 다뤄야 하는 것인데 그걸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것도 대통령의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상한 정책을 뜬금없이 내놓는다?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리사욕 때문에 눈앞이 멀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런 이상한 정책들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저는 이제 당이 주도하는 집회나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인 3월 22일부터 거의 190회에 가까운 당이 주도하는 집회들, 탄핵 선동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뭘 했습니까? 사실 지금 이태원 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거 알고 보니까 민노총이 북계로부터 지령을 받고 했던 선동이라는 거 이번에 다 드러났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문제의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억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당 대표급의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은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밖에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이야기들도 그런 분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탄핵이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이제 돌아오시고 나면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가치와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면 당연히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지도체제 정비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배신자들, 기회주의자들, 조기 대선 세력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네. 그리고 그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백지원 부대변인 같은 분이 청년 최고 나가서 한번 좀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제대로 젊은 여성목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도 대통령님 돌아오시고 전당대회가 열리면 충분히 도전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니 싸우고 투쟁하라고 뽑아준 게 국회의원인데
중도층이 싫어할까봐 우리는 안 싸울 거예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 그러면 국회의원 도대체 왜 하는 거냐? 그렇다고 민생과 경제에서 뭐 대단한 걸 해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기껏 들고 나온 게 대학원생 반값 등록금이라는 건 네. 대학교 다니는 대학생들 절대 다수한테 물어보면 공감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는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뭐 그 교수실의 업무나 프로젝트를 도와주면서 월급을 받거나 하는 또 다른 수단들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학부 4학년 대학 졸업은 좀 필수로 느껴지잖아요. 네. 물론 중간에 중퇴를 하거나 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사회로 나가는 분들도 많고, 그 비율이 점점 더 비슷비슷해져야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건데, 미국이나 유럽은 굳이 대학 안 가고 바로 뭐 실용적으로 일자리에 뛰어든 분들이 오히려 월급 더 많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대학 진학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도 대학원 진학은 이제 오롯이 개인의 선택이란 말이죠. 네. 그게 뭐 취업을 하거나 이제 앞으로의 삶을 꾸리고 사회인이 되는데 필수로 여겨지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까지도 정부가 나서서 세금으로 반을 등록금을 내주겠다? 이건 사실상 반사회주의 정책이거든요. 네, 절반 정도는. 네, 그리고 저는 이걸 봤을 때 느낀 것이 그 성적우수 장학금, 대학원생들에 대한 성적우수 장학금만 하더라도 예산이 35억에서 50억 사이 정도의 굉장히 예산 규모로 치면 작은 예산 사업인데도 그게 어렵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대학원생들에 대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조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충당할 수 있는 세금 자금은 또 어디서 마련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과 굉장히 차별화를 해서, 그리고 우리가 우파적인 가치관을 정립해 나가면서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건 또다시 좌클릭도 아니고 그냥 대놓고 좌파 선언을 한 것과 다름없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뭘 하려고 이러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런 정책 아이디어를 누가 내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정책적인 방향성과 결부지어서 이런 것들을 왜 무리하게 또 주도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뭐 민주당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최소한 제발 박원순이 가지고 있던 어젠다를 국민의힘에서 이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이라도 철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와 우파적 신념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없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기껏 중도층 잡자, 청년 잡자고 내세운 게 등록금 우리가 반 깎아줄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대, 30대들의 지지를 받고, 어제도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자주 나오는 한 20대 분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정치를 잘 모르더라고요. 네. 왜 나왔냐, 혹시 어떻게 나오게 됐냐, 잘 몰랐는데 뉴스에 하도 시끄러워서 찾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유일하게 어떤 중국의 침탈로부터 대한민국을 막아주는 것 같아서 나왔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20대, 30대들을 깨어나게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20, 30대에게 돈 주자는 이야기 안 해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 철학과 소신에 반해서 2030 지지가 확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철학 없는 돈 뿌리자, 요걸로 표를 사겠다는 건 우리가 민주당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국민의힘이 반값 등록금 이야기하면 민주당은 그냥 무료 등록금 이야기할 겁니다. 네. 그걸 무슨 수로 이깁니까? 지금 그 반값 등록금은 아예 좌파 어젠다고, 그리고 지금 우파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작은 정부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근데 이거는 네. 과도하게 개인의 삶에 국가가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030의 지지를 받는 것은 저는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암흑기 당시에 그 좌익기득권 카르텔의 피해자 세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타겟이 되었던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맞서면서 이제 우리들의 정치적인 리더로서 성장을 해 오셨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여론을 조작을 하고 중공과 그리고 북괴 세력과 결탁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시키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작부터 아셨기 때문에 취임사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미처 몰랐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엄이라는 상황이 오고 나서 다시 본인들이 느꼈던 문제의식을 지금 2030이 상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갖고 가장 적극적으로 임하는 정치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생각에 지금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어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12월에 탄핵 정국이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모습. 갑자기 대통령 보고 하야하라, 뭐 탄핵에 찬성한다, 어쩐다고 했다가 또 여론이 바뀌니까 탄핵에 반대한다, 뭐 그때 말 취소하겠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정치인들이 없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가 살아갈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지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여론을 담을 그릇이 여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담아놓은 그릇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제대로 해보자, 싸우자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것 같은데요. 네. 지도부는 장애 집회나 천막 농성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니 윤상현 의원, 박대출 의원, 장동혁 의원 등이 오늘부터 헌재 앞에서 밤샘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 24시간 풀로 1인 릴레이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헌재 앞에 천막을 치는 거겠죠. 밤을 새야 하기 때문에 천막을 치면서 평화적으로 1인 릴레이 시위를 쭉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쨌든 뉴스가 되잖아요. 네. 기사가 되고, 그리고 야, 국민의힘도 확실하게 탄핵 반대구나 라는 어떤 인식을 보수 성향의 헌재 재판관들한테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지도부는 비록 꾸물쩍꾸물쩍 눈치를 보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라도 나서서 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번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얻은 성과라고 봐야겠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정말 우파적인 가치를 이해를 하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정치인이 누구인지, 본인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이번에 많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당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12월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가 민심을 따라오는 시간이 최소 3개월 이상 늦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네. 사실 저는 항상 표현을 할 때 여의도는 지금 조선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국민의 민심은 이미 2030년도를 살고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이미 3개월 늦은 것인데 지금이라도 임해야지 지금 이제 와서도 계속 다른 이야기나 하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지 그런 분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 것이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처럼 행동합니다. 임명직 공무원들처럼 지금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관료제의 폐단이 우리 당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도 같이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깨어나기 시작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당근을 줄 때는 제대로 당근을 줘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저희 아시아 투데이 TV도 헌재에서 1인 릴레이 시위하는 의원들의 현장 찾아가서 목소리도 들어보고 취재하는 데 관심을 가질 테니까 보시는 분들이 아투TV 이제 100만으로 나가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의원들이 더 참여하는지는 구체적인 명단은 나오지 않았는데 일단 언론 보도를 보면 윤상현 의원 역시죠. 박대출 의원 좋습니다. 장동혁 의원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나선다고 하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아마 10명, 20명 계속해서 릴레이로 이어지지 싶어요.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있을 때까지 이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하는 의원들에게도 여러분이 찾아가서 응원해주고 힘을 주는 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니까요. 근처에 계시면 한번 들러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일부 이름도 잘 모르겠는 무명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면서 삭발하고 있다. 삭발 시위하는 사진을 제가 방금 확인했고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단식 중이다. 네. 또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국회의원이 삭발을 하거나 말거나 네. 김경수가 단식을 하거나 말거나 이건 제 알 바 아니에요. 네. 국회의원들이 정치하는 거고 정치인들이 뭐 의사표현하는 거니까. 근데 지방자치단체장 김동연 도지사가 내란숙의 직시파면이라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1인 시위를 했고요. 네. 강기정 광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일부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 군수들은 군청에다가 대통령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이거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아니라 법 위반이거든요. 네. 공직선거법 위반. 네네. 왜냐하면 여러분 도지사, 시장, 군수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정치인이 아니에요. 당선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하고 이렇게
내란 수계 파면이라는 자극적인 피켓을 들고 돌아다닌다? 이거 김동연이나 강기정 등에 대해서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변인님? 네, 그럼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본인들이 지자체장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특히 김동연 지사 이런 분들은 대선에 대한 욕심 때문에 또 이런 과한 행동을 또 한다고 생각이 그렇겠죠. 듭니다. 그리고 네.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우리 당에서도 지금 뭐 여러 지자체장들이 관련된 메시지를 좀 내고 있죠. 뭐 홍준표 시장님도 계속 내고 계시고, 뭐 오세훈 시장도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내고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이런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투쟁하는 모습들에 대한 각인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그런 이미지가 박수영 의원의 단식 말고는 크게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지금 장외투쟁도 마찬가지지만 메시지 전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요. 근데 민주당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당은 지금 지도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탄핵 정국에 있어서는 지도부보다도 지도부 같은 메시지를 냈던 분들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저런 좌파들은 본인들이 추종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좌파적인 가치, 공산화, 그리고 사회주의 이런 이념에 대해서 본인들이 충성을 하면서 한 몸이 되는데 우리는 일단 이념도 좌파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기회주의자들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념을 가지고도 뭉치기가 어렵고 또 본인들의 사리사욕에 앞서는 모습들을 위기 상황에서조차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쇄신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뭐 지금 김동연이나 강기정 이런 사람들이 행동을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정치 무관심층에게 크게 호소되리란 생각을 안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개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충성 전략 정도로 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내 경선용 네. 액션이겠죠. 김경수의 단식도 네. 그렇고. 그런데 분명한 건 경기도지사와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저런 1인 시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당이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호구되는 거예요. 호구. 네. 이런 거 바로바로 뭐 시민단체에서 저는 고발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고 법률 자문위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 고발하라고 법률자문위원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김동연, 강기정 고발하고 일개 군수들이 군청에다가 자기 맘대로 대통령 파면 현수막 달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고발해서 다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제 정치 못하는 거예요. 5년, 10년 동안은.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호구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좀 충격적인 내용 하나만 다뤄볼게요. 장동혁 의원이 오늘 발표했던데요. 네. 국회가 그동안 29번의 탄핵을 추진하면서 국회 측 대리인으로 변호인단을 선임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까지 무리한 탄핵을 시도하면서 선임해서 지출한 변호사비만 네. 4억 6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변호사는 누가 지정하느냐? 뭐 이렇게 PT를 통해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을 맡잖아요. 네. 그럼 정청래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법무법인 지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얼마를 줬느냐라고 내역을 밝히라고 장동혁 의원이 들고 나왔는데 이게 저는 상당한 아킬레스건인 게 대통령께서도 민노총을 상대로 싸울 때도 민노총의 회계 부정 문제를 건드렸잖아요. 네. 돈줄이 제일 민감하고 약한 골이거든요. 네. 막무가내 탄핵을 하면서 무려 5억에 가까운 돈을 민주당 출신과 진보 성향이 가득한 일부 로펌에만 일거리를 몰아줬다면 이거 국민 세금으로 너네 짬짬이해서 돈 버는 거 아니냐. 어차피 탄핵은 다 기각되는데 네. 그런 비판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탄핵 정국 때부터 계속 초반부터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세금만 지금 1억 8천 정도로 저는 알고 있고 지금 29차례의 탄핵을 하면서 결국 다 그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민주당 당원 당비로 한 것도 아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 개인 사비로 한 것도 아니고요. 국민 세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남발한
유발하면서 이런 낭비를 저지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장동혁 의원이 지적을 했던 것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이익공동체나 이제 돈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로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냥 본인들이 얽히고 설킨 기득권들이 또다시 국민의 세금을 빨아먹고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또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또 국민의 세금이 들었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제 민노총 관련 말씀을 하셔서 잠깐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어려운 싸움들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임기 1년 차에 이제 하셨던 내용들 중에 저는 민노총의 여러 가지 부정 같은 것들 그리고 취업 비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직접 맞서 싸운 것이 아주 중요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성 귀족 노조도 정말 우리나라의 적폐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준 것만이 아니라 공정에 대한 가치를 너무 많이 무너뜨려 왔습니다. 세습 채용이 선관위에서만 갑자기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노총이나 이런 강성 노조 관련해서도 세습 채용이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이제 겨냥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추진했던 3대 개혁, 초반에 3대 개혁도 그런 적폐 해소와도 전 연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민노총, 정교조, 공무원 노조, 지금 정교조, 공무원 노조, 언론 노조 전부 다 민노총 산하거든요. 이런 구태한 좌익기득권 카르텔에 맞서서 싸워왔는데 그동안 여당도 제 기능을 못했었고 결국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또다시 여당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지금 장동혁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께서도 이 내용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정부에서 일할 때 보면 민노총이 선동하는 상황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갑자기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내부 게시판에 갑자기 탄핵하라는 글을 아주 많이 작성을 한다거나 특정 시간대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좌익들이 공작을 해온 과정에 있어서도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다라는 사실도 국민들께서 아셨으면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4억 6천입니다. 4억 6천. 이게 웬만한 서민 중산층 전 재산이에요. 네. 빚 없이 순수 재산 4억 6천인 집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큰 돈을 말도 안 되는 탄핵한다고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로펌에다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역 공개되면 보나마나 좌파 성향이 강한 민주당 출신들이 많이 있는 로펌일 확률이 거의 100%겠죠. 이게 결국 국민 세금을 유용한 거 아닌가. 정계선 남편이 있는 로펌인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과방위에서 이거 왜 국회가 돈 내냐. 국회의원들 니들 돈 내라. 탄핵 심판할 때. 네. 그렇게 일갈했거든요. 네. 결국 탄핵이 기각되면 무리하게 탄핵 과정을 통해 여러 국익의 손실을 초래한 국회의원들 그 탄핵안에 동의한 사람들이 정치적인 책임뿐만이 아니라 금전적인 책임도 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내던가 네. 나눠서 그리고 직무가 정지된 데에 대한 손해배상도 의원실에서 직접 해야 함부로 안 될 탄핵에 도장을 못 찍는다. 지금은 돈도 변호사비도 국회가 내 방통이나 뭐 검찰 직무 정지돼 있는 동안에 그 피해 아무도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이 탄핵이 설령 기각이 돼도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150명이 생각 없이 찬성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 이게 몇백만 원이라도 내가 나눠서 변호사비를 내야 되고 이 사람 직무 정지된 기간 동안에 손해배상 소송 들어오면 그거 국회의원들이 나눠서 보상해줘야 되면 국회의원들이 은근히 다 짠돌이들이 많거든요. 100만 원에 벌벌 떠는. 이거 함부로 찬성표 찍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탄핵에서 살아 돌아온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 탄핵 책임제. 탄핵을 할 거면 안 됐을 때 책임도 너네가 져라. 요것 좀 윤석열 대통령님 돌아오시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당론으로 법안 발의하면 안 되나 한번 마지막으로 고민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공작에 대해서 혈세를 낭비했다. 이 포인트가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탄핵을 이런 식으로 사실 날조된 탄핵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조차도 날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제도를 악용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래서 탄핵 책임제가 됐든 책임 탄핵제가 되었든 네. 지금의 무책임한 탄핵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도 네. 1시간
우리 똑순이 백지원 전 부대변인과 쭉 여러 이슈 달려봤는데요. 조곤조곤하게 팩트를 짚는 백지원 부대변인의 이야기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보실 수 있게 여러분 실시간으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내일은 똑같이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의 지금 저 못지않은 파이터입니다. 박민영 대변인과 함께 다양한 현안을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찾아오는 장예찬의 정치펀치 잊지 말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생방 보신 분들 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